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금통위원 한 명이 금리 인상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델타 변이가 진정되고 경제가 회복되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자산운용과 미국 최대 퇴직연금운용사 벵가도바의 자문 재계약이 무산되면서 관련 펀드 운용의 경고 등이 커졌습니다. 그간 5천억 원에 달하는 상품들을 팔았는데 고객들에게는 재계약 무산 사실을 알리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빚을 내 주식을 투자하는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엔터나 게임처럼 성장성이 부각되는 산업군에 투자가 몰렸는데 변동성도 큰 종목이어서 우려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00명대로 9일 연속 4자릿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수도권도 2차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400명대를 기록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한국은행이 조만간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달 금리는 동결됐지만 한 금통위원은 인상 소수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다음 달 열릴 통화정책 방향 회의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되고 있지만은 어떤 지원의 경기 회복세, 그다음에 물가 오름세 확대, 그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은 다음 회의 시부터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이제부터는 좀 논의하고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지난 5월 당분간 현재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데 이은 또 하나의 인상 신호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승범 금통위원 한 명이 금리 인상 소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 의원은 한은내에서 대표적인 매파적 성향을 가진 인사로 분류됩니다. 이 총재는 연내 기준금리를 한두 차례 올려도 긴축이 아니라는 입장을 이어가며 영끌과 금융 취약계층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른바 금융 불균형에 대한 경고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오늘 금통위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거의 다수의 거의 대부분의 위원들이 사실상 금융 불균형 해소에 가장 지금 역점을 둬야 될 때다. 통화정책 운영에서. 그런데 이제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대한 당부의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금리 인상이 필요한 만큼 취약계층에 대해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재원이 한정된 만큼 피해를 입은 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내일 열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통화정책에 대한 의견을 추가적으로 내놓을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오늘 발언이 다소 의미심장합니다. 관련해서 한국은행을 출입하는 정치경제부 배성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배 기자, 네. 오늘 이주열 총재 발언의 핵심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준금리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다. 이런 표현으로 끝을 맺었는데요. 이 중앙은행 총재의 말은 보통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메시지를 숨겨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 멘트를 살펴보자면 이 문구는 보통 이제 기준금리를 변동할 때 많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2017년과 2018년 금리 변동 시기에도 모두 사용이 됐고요. 또 특히 올해 들어서 이 표현이 사용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게다가 또 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소수 의견도 나왔죠.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건 2018년 10월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라는 어떤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과거의 사례를 빌어봤을 때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굉장히 좀 높게 점칠 만한 문구들이 엿보인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 코로나 4차 대유행 때문에 사실 금리 인상 시기를 좀 늦추는 게 아닌가 이런 예상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코로나 확산세가 이번 계산에 좀 포함이 된 겁니까?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을 이제 의식하는 모습들이 이제
이 결정문에 들어갔는데요. 바로 전인 5월에 나온 결정문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5월 의결문에 이제 코로나19 전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문장이 이번 결정문에서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있다로 수정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개를 확산으로 바꾼 거죠. 좀 더 표현 수위가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총재는 꾸준히 금리 정상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금리를 지금 올려도 이것이 비정상에서 정상화가 되는 것이지 어떤 긴축 정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배 기자가 아주 문구를 꼼꼼하게 짚어본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 기조에 변함이 없다 이런 거를 대충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4차 대유행이 성장률에 별다른 영향을 안 줄 것이다 이렇게 본 건가요? 뭐 이제 나온 보도 자료들을 보면은 그렇게 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민간 소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요즘 확산을 하면서 네.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2차 추경의 효과가 이것을 상쇄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 게다가 여전히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 따라서 올해 GDP 성장률도 지난 5월에 이제 전망을 할 때 4%를 내놨었는데 이번 달에도 이 4%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GDP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뭐 아직까지는 이제 4차 유행의 영향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본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네. 대신에 이제 물가가 높아지고 있는 점은 조금 경계를 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소비자 물가를 이제 5월 예측보다 조금 올라갔습니다. 2% 초중반 수준으로 예측을 했는데 이제 이 총재는 물가 추이를 면밀히 점검해서 다음 달에 있을 회의를 거쳐서 전망을 발표할 때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부채가 계속 쌓여왔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차주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환에 좀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뭐 당연히 차주들이 상환에 이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는 입장은 그대로 유지했는데요. 이제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한은의 초점은 금융 불균형 해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시간가량 진행된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이 총재가 금융 불균형이라는 표현을 총 8번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활용을 해서 이 금융 불균형이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일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보고 있고 일부는 아예 변함이 없거나 혹은 심지어 이익을 보고 있는 이 상황을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강경하게 반복적으로 설명을 했고 특히 대출 같은 경우에 이제 B2나 영끌을 이용해서 대출을 할 시에 우리 경제의 어떤 성장 가능성을 잡아먹을 수 있다라고 이런 시각을 드러내면서 어떤 강경하게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꾸준히 표명을 했습니다. 예. 재정 정책에 대한 당부의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이제 기준금리를 정상 수준으로 돌려놓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어떤 계층에 대해서는 재정 정책이 적극적으로 이제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었는데요. 해당 내용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그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왜 그냥 가볍게 넘길 리가 있겠습니까? 통화정책보다는 그야말로 선별적인 지원이 가능한 재정정책을 통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걸 저희들이 강조를 했고 지금 정부의 추경을 편성화, 큰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올해 안에 금통위가 이제 3번 남았는데 방역 상황에 따라서 그 사이에 이제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졌습니다. 다음 회의는 언제 열립니까? 네, 8월 26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총재가 직접 다음 회의에는 이제 통화 정책 완화의 적절성을 검토하겠다라는 발언을 남겼죠.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소수 의견도 등장한 만큼 어떤 기준금리가 변할 가능성도 올라갔어 이제 이 다음 회의를 꾸준히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네, 정치경제부 배성재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이 눈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코로나 4차 대유행까지 번지면서 자영업자 부채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매출 악화 상황에서 이자 부담까지 커지면 결국 도산으로 내몰려 대규모 부실 사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빚 폭탄을 줄이기 위해 출구 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이어서 전민정 기자입니다. 올 1분기 기준 4대 시중은행의 기업대출금은 477조 4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9%나 늘었습니다.
특히 자영업 대표 업종인 숙박 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은 평균 증가율을 훌쩍 뛰어넘어 12에서 15%에 달하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는데 코로나로 타격이 컸던 숙박 음식점업의 경우 코로나 사태 이전에 비해 대출 규모가 3배나 커졌습니다. 더욱 문제는 별다른 출구 전략 없이 자영업자의 빚만 쌓여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4차 대유행에 따른 영업 제한 강화로 빚 갚기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금융권은 올 9월 말로 예정된 코로나 대출 만기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또다시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당국이 대출금이나 이자 상환 시기를 계속 미루기만 한다면 부실 여부를 파악할 수 없어 대출 부실 폭탄이 한꺼번에 터질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합니다. 뭐가 생존하는 소상공인이고 뭐는 완전히 좀비처럼 그냥 연명만 하고 있는 데인지 이 대출 기회에 모르는 상황에서 나중에 우르르 나왔을 때 나중에 잠재적인 부실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은행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고 최저임금까지 올라 자영업자의 빚 폭발력이 커진 만큼 특정 시점에 상환 부담과 부실 위험이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계획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은행권은 자체적으로 그게 이제 디폴트가 날 가능성을 대비해가지고 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야 되고요. 낮은 금리를 적용한 햇살론이라든 디딤돌론이라든 이런 것들을 그래서 대안 대출을 해주는 프로그램들을 또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금융당국은 코로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출 만기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비공식적으로 은행들과 만나 유예 조치 종료 관련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금리 인상을 앞두고 우려감이 커지는 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규모가 역대 최대로 나타났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엔터나 게임처럼 성장성이 부각되는 산업군으로 수요가 집중됐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정경준 기자입니다. 7월 현재 기준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24조 6천억 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연초 19조 3천억 원과 비교해 3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선 두산중공업과 하이브, 삼성전자, 코스닥 시장에선 카카오게임즈와 시젠, 펄어비스의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이달 들어 크게 늘었습니다. 이 기간 이들 종목의 상승률은 지수 상승률을 크게 앞지르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효과 등을 감안하면 실제 수익률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실적 등 상대적으로 성장성이 부각되는 종목들에 투자하면서 선전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지는 의문이라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신용융자가 몰리는 종목이 그런데 어떤 종목을 거냐면 이제 실적이 조금 개선되는 쪽으로 가는 종목들이 나올 수 있고요. 바이오 쪽은 위험성은 높지만 잠재력도 있는 그런 업종인 거잖아요.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 자체는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장성에 대한 잠재력은 크지만 동시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 등 위험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미국발 조기 긴축 가능성과 델타 변이발 코로나 대유행 등이 자칫 증시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경우 그간 상승폭이 컸던 종목군을 중심으로 낙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만큼 단기 수익률에 베팅하는 소위 비투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네, 오늘의 이슈 키워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살펴보죠. 예, 첫 번째 키워드 집값 급등은 외면이라고 뽑아봤습니다. 네. 이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어젯밤 미 통화정책의회 증언 자리에 섰죠. 예상했던 대로 인플레이션이 아직은 장기적으로 우리의 목표 수준 안에 있다며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언에도 어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는데 의원들의 발언 분위기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집값이 급등하고 집이 없는 홈리스들이 양산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처럼 거품이 끼고 있다면 문제가 아니냐. 또 집값이며 가스비며 여러 분야에서 엄청나게 가격들이 치솟고 있는데 대체 연준을 행동에 나서게 할 물가 지표가 무엇이냐. 이런 공격적인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냐 아니냐를 따지면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상황과 정서는 상당히 좀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네요. 예. 특히 이 집값
같은 경우는 실제 현장의 상황이 아직 물가 지표에 반영이 안 됐다는 지적도 나오죠. 예, 맞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집값 상황과 달리 지난달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표를 보시면 주택 임대료는 고작 2.6%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보통 임대료는 집값이 크게 상승한 뒤에 따라 오르기 때문에 임대료 상승은 앞으로 시작될 문제다, 이런 우려감이 큰 상황입니다. 당장 이달 말이면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대거 이제 퇴거 조치를 당하게 되는데 예. 대상자만 4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체감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지표를 들고 인플레이션을 논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안타까운 대목인데 문제는 이게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은 지금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하느니 지표로 활용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시면 집값은 아예 항목에서 빠져 있습니다. 대신 세입자의 월세 같은 임대료만 지금 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이마저도 가중치가 9.3% 수준에 불과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소비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고작 9%밖에 안 된다고 본다는 건 현실과는 상당히 좀 거리가 먼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물가에서 임대료의 비중을 33%나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또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아예 주택 취득 가격 자체를 물가 지표에 반영을 하기도 하고요. 이와 비교를 해보면 한국의 물가 통계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코로나 이후 우리는 기준금리를 크게 낮췄고 미 연준도 MBS 매입을 늘리면서 사실상 금리를 낮췄는데 이런 유동성 폭발이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다라는 건 자명해 보입니다.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뭐라고 입장을 밝혔습니까? 지금 파월 의장은 저금리와 자재 부족 현상이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는 게 맞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연준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라고 답했는데 집값보다는 일자리와 경기 회복 같은 부분들이 통화 정책 결정에 더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는 걸 에둘러서 표현을 한 거죠. 집값 급등은 불러일으키면서도 막상 집값 상황에 대한 데이터 분석은 제대로 하지 않는다. 만약 이 집값 수준이 물가 지표에 그대로 반영이 됐다면 중앙은행들도 인플레 상황이 목표 범위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예, 다음 키워드. 리퍼비시도 애플입니다. 요즘 이제 초기 불량품이나 중고 제품을 수리해서 다시 시장에 내놓는 제품을 이 리퍼비시 제품이라고 부릅니다. 예. 요즘 스마트폰 리퍼비시 시장이 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가 발표한 스마트폰 리퍼비시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스마트폰 리퍼비시 시장 규모가 4% 증가했고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뜻밖에도 코로나인데요.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프리미엄 브랜드인 플래그십 제품을 낮은 가격으로 사려는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 리퍼비시 시장에서도 애플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 리퍼비시 시장에서 애플 아이폰의 점유율은 무려 44%에 달했는데 신규 스마트폰 시장에서 13%였던 점을 감안하면 훨씬 더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인기가 많다 보니까 리퍼비시 아이폰 역시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3배 이상 비싸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리퍼비시 시장이 커진다는 게 애플 입장에서도 싫지만은 않은 상황인 게 이렇게 애플 OS를 쓰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앱 매출이라든지 부가적인 수익도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젯밤에도 애플 주가는 사상 최고로 치솟았는데 역시 이런 아이폰의 인기 덕분이겠죠? 예, 맞습니다. 또 이제 애플 아이폰 신제품이 이제 오는 9월에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초기 생산량을 작년보다 20% 늘리기로 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주가가 크게 뛰었습니다. 이 해마다 아이폰 초기 생산량 7,500만 대 수준을 유지해왔지만 이번에는 물량 9천만 대가 생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애플의 신형 아이폰은 전작보다 카메라 기능이 크게 향상이 됐고요. 배터리 용량도 늘어나는 데다 가격은 전작과 비슷한 80에서 125만 원 수준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이 여러 갑질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플의 인기가 오히려 치솟고 있는 이유,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단순히 기계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프리미엄 브랜드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노력이 이 소비자들의 감성을 사로잡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네, 국내 기업들도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다음 키워드 50년 가구 사업 퇴장입니다. 이 가구 인테리어 기업 한샘의 조창걸 명예회장이 50년간 일궈온 사업에서 퇴장합니다. 자산 1조 2천억 원의 업계 1위 기업이죠. 이 사모펀드에 매각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창걸 회장은 자신과 특수관계자 지분을 모두 합한 30.21%를 사모펀드인 IMM 프라이빗 에쿼티에 매각한다라고 어제 공시를 내놨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구
가구 인테리어 업계는 요즘 초호황 아닌가요? 갑작스런 매각이라고 하니까 좀 이유가 궁금한데요. 바로 그 점이 지금 매각을 결단한 배경이다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네. 이미 2년 전에도 한샘에 대한 매각 소식은 있었지만 무산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지금처럼 몸값이 높을 때 몸값을 최대한 받으면서 다시 매각에 나선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거죠. 50년간 이어온 사업을 그만둔다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닐 텐데 이유가 뭘까요? 업계는 83세 고령인 조창걸 회장이 지금 경영을 계속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세로의 승계조차 여의치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샘의 2세, 이 3명에 따른 보유 지분이 각각 1% 안팎으로 미미하고요. 경영 수업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지난 2012년 외아들은 아쉽게도 하늘로 떠났는데 상속과 증여세를 감안하면 일가가 계속해서 지배력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매각을 결정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역량을 갖춘 인물이 아니면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던 이 조창걸 명예회장의 철학이 이어져서 매각 이후에도 좋은 경영자를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예, 마지막 키워드. 2차 접종하면 변이 80% 예방입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또 모더나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하면 변이 바이러스의 80%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대한의학회와 공동으로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감염 예방 효과는 모든 변이 바이러스에 있었고요. 특히 델타보다는 알파 변이에 더 큰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정부가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1, 2차 접종 간격을 기존 11주에서 8에서 10주 정도로 단축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유가 그 때문이었군요. 게다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번 맞는 것보다 아스트라 1번, 화이자 1번 이렇게 교차 접종하는 게 효과가 더 좋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회 접종보다 교차 접종이 면역 반응이 더 증가했고 이는 화이자와 모더나를 2회 맞은 것보다 높거나 또 비슷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교차 접종 효능은 변이 바이러스에서도 비슷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어제부터 백신 사전 예약이 다시 재개됐는데 55에서 59세 대상자 모더나 예약률이 70%를 넘었다고 하죠. 2회를 다 맞는다면 델타 변이에도 조금은 마음이 놓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슈 키워드였습니다. KB자산운용의 퇴직연금의 일종인 온국민 TDF 운용의 위기를 맞은 것으로 저희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미국 최대 퇴직연금 운용사 뱅가드와의 자문 재계약이 무산되면서 방대한 글로벌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뱅가드와 협업을 강조하며 KB금융 계열사들이 판매한 규모만 무려 5천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 KB는 아직까지 고객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수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KB자산운용 홈페이지에 나온 타겟데이트 펀드 온국민 TDF에 대한 상품 설명입니다. 장기간 우수한 수익률과 저비용으로 글로벌 TDF 운용 규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뱅가드와의 협업을 강조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TDF라는 상품이 가장 많이 이제 유행하고 있는 판매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미국 시장입니다. 그 안에서 뱅가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글로벌 시장의 전체 시장의 거의 40%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의 독자적인 투자 모델과 그리고 한국인의 여러 가지 특징을 반영을 해서 만든 게 바로 KB 온국민 TDF이고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KB 온국민 TDF 설정액은 지난달 6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KB국민은행이 계열사 상품을 밀어주며 5천억 원, KB증권이 300억 원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KB자산운용이 자문 계약을 맺은 뱅가드는 미국 본사가 아닌 홍콩 법인으로 최근 미국 본사가 아시아 시장 철수를 결정하면서 더 이상 홍콩 법인과의 자문 계약을 이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미국 본사는 규모가 작은 한국 시장과의 계약을 꺼려해 당초 계약도 홍콩 법인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TDF 상품의 경우 글로벌 자산 배분이 중요해 글로벌 리서치 능력이 필수인데 이번 계약이 끝나면 현지 리서치 노하우를 제대로 적용할 수 없어 상품 운용에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때문에 대부분 국내 운용사들은 해외 운용사와의 자문이나 위탁 등 협력을 통해 TDF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이 굉장히 방대한 자산 배분을 해야 하고 그리고 수십 년 또는 길게는 60년 동안 운영을 해야 되는 글로벌 자산 배분이라는 거는 각 지역이나 섹터들에 대한 리서치를 기반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쁘고 어떤 식으로 비중을 짤 건지 국내에는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아직은 없고. 기존에 그 자문을 받았을 때는 우리 뱅가드 ETF에 뭐 A, B, C를 몇 프로 넣어라 이런 식으로 자문을 줬을 거예요. 이제 자문 계약이 끝났으니 몇 프로를 KB에서 알아서. 실제 한화에서 운용한 글로벌 리츠의 경우 글로벌 자문사와 2019년 자문 계약을 종료한 이후 수익률이 악화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KB자산운용의 퇴직연금 운용에 큰 위기가 닥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KB운용은 자체적으로 뱅가드 TDF의 글라이드 패스를 계속 활용할 예정인데다 편입자산도 뱅가드의 ETF를 계속 담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글라이드 패스란 생애 주기별로 투자할 주식과 채권 비중을 연결한 선으로 은퇴에 가까워질수록 안정적인 채권 비중을 높이면서 연금 자산을 연착륙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KB운용은 현재 TDF 자체 운용 전담 조직을 5명 내외로 꾸려 다이나믹 TDF라는 이름의 액티브 펀드를 내놓고 자체 자금을 투입해 시범 운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KB국민은행은 이번 달부터 PB 추천 펀드에서 KB운용의 TDF 상품을 제외시켰습니다. 일부에서는 KB운용이 자체 운용을 통해 좋은 수익률을 올린다면 지금까지 해외에 의존하던 관행이 전환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시장 내 우려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KB자산운용과 뱅가드의 재계약 무산 사실을 관련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은 아직 모르고 있어 또 다른 논란도 우려됩니다. 이에 대해 KB국민은행은 하반기 중 고객들에게 뱅가드와의 자문 계약이 올해 말 끝난다는 사실을 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 국내 1위 렌터카 업체 롯데렌탈이 코스피 시장에 상장합니다. 이번 상장을 두고 업계에서는 롯데그룹 지배구조 개편이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박승환 기자가 그 배경을 짚어봤습니다. 롯데그룹이 롯데리츠 이후 2년 만에 계열사 상장을 추진합니다. 롯데렌터카로 잘 알려진 롯데렌탈이 그 주인공인데 기업가치 평가액이 2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렌터카 서비스와 중고차 매매, 차량 공유 사업 등이 주력인데 보유 차량만 23만 5천여 대에 달하는 국내 1위 렌터카 사업자입니다. 상장 목표는 다음 달 중순으로 다음 달 3일에서 4일 수요 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정한 뒤 9일에서 10일 이틀간 일반 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업계에선 이번 상장을 롯데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습니다. 롯데렌탈이 높은 몸값을 인정받으면 최대 주주 호텔롯데의 상장도 탄력을 얻을 것이란 판단에 섭니다. 그룹 지주회사인 롯데지주와 주요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호텔롯데는 롯데홀딩스와 광윤사 등 일본 자본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호텔롯데 상장으로 국내 자금을 끌어들여 일본계 지분 비율을 낮춘 다음 사업을 쪼개 롯데지주와 합치는 방향으로 그룹 지배구조를 정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롯데그룹은 지난 2015년부터 호텔롯데 상장을 추진했지만 형제 간 경영권 다툼과 오너 일가의 비자금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결국 무산된 바 있습니다. 호텔롯데가 당연히 하고 싶었을 거고 코리아세븐도 있을 것이고 뭐 롯데시네마 홈쇼핑 많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사실 나머지가 실적이 다 너무 안 좋아요. 렌탈은 이제 상대적으로 코로나 시국에서도 나쁘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선순위가 그쪽으로 좀 간 게 아닌가. 다음 달 대형 공모주들이 줄줄이 대기 중인 가운데 롯데렌탈이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는 데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수관입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을 보장해주겠다. 요즘 보험사들이 이런 내용의 보험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작용을 모두 보장해주는 것도 아닌데다 이런 사실이 광고에서 제대로 소개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신 이상 반응 걱정 끝. 라이나생명의 보험 광고 문구입니다. 백신 부작용을 모두 보장해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나타난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을 보이는 면역 질환으로 백신 접종 부작용뿐만 아니라 음식물을 잘못 먹거나 벌레에 물렸을 경우에도 나타납니다. 라이나생명뿐 아니라 하나손해보험, 농협생명 등 국내 10여 개 보험사들은 아나필락시스 보험을 잇따라 출시해 백신 보험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부작용은 대부분 근육통, 어지럼증 등이었고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나타나는 건 0.1%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아나필락시스만 보장하는 상품을 백신 부작용 보험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아나필락시스는 그것만 가지고 보험을 들리면 전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폐혈증 같은 것도 가끔 와요.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 이런 걸 총칭해서 백신 접종 후의 부작용에 대한 보험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실제로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백신 부작용 보험은 진료비와 입원비 등을 모두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나필락시스 보험을 백신 부작용 보험이라고 홍보하는 건 괜찮을까? 보험 상품의 광고 심의를 맡고 있는 보험협회는 상품의 이름이 아나필락시스 보험이고 보장 범위도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보험 소비자들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과대 광고라고 말합니다. 무리해서 그렇게 크게 과대 포장을 한 거 아닌가, 너무 침소봉대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논란이 제기되자 감독당국은 관련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당국의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요즘 골프 업계가 오랜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 슈퍼 호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MZ세대가 빠르게 유입되면서 관련 시장 규모는 14조 원대로 성장했고 기존 4050 세대가 이끌던 골프 문화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요즘 웬만한 골프장들은 평일에도 부킹이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실내 스포츠나 다른 스포츠에 제약이 많으면서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골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서 예약을 하기 힘들 정도로 골프장이 많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2030 골린이가 새로운 수요층으로 유입된 데다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해외 골프 수요가 국내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 30대 이하 골프 인구는 70만 명이었지만 지난해 100만 명을 넘어섰고 올해는 115만 명까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는 전체 골프 인구 대비 23%에 해당하는 수치로 골프를 즐기는 4명 중 1명이 MZ세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4조에서 5조 원이었던 국내 골프장 매출은 지난해 7조 원대로 껑충 뛰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골프 인기에 홀당 매출이 10억 원을 넘긴 곳도 나왔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장년층의 스포츠였던 골프가 2030, 그중에서도 여성 인구가 늘면서 골프웨어 시장에도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한정적이었던 골프룩이 플리츠 스커트나 핑크, 민트 등 파스텔 색감의 의상으로 다양해지는가 하면 대기업까지 골프웨어 시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골프 하면은 사실 예쁜 스윙 그리고 패션 이렇게 두 가지가 다인 것 같아요. 이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필드 위에서 기존에는 이제 그런 옵션들이 많이 없었죠. 그래서 저희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일상에서도 충분히 입는 그런 스타일을 기능성 소재와 그런 디자인들을 접목해서 골프를 치면서 남다른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주고자 하는 게 사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트렌드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컬러풀한 용품들이 새로운 골프 유저들에게 SNS를 중심으로 나만의 개성 있는 어떤 골프 패션을 표현하는데 영감을 주고 있는 브랜드로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지난해 기준 약 100개 정도로 추산되는 골프웨어 브랜드가 올해만 50여 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골프 산업이 유례없는 호황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미 정점을 찍은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하지만 새로운 소비 계층으로 부상한 MZ세대가 시장에 유입된 만큼 골프 산업 호황이 코로나19에 따른 반짝 특수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 네, 목요일 증권가 소식 전해드리는 여의도 레이더 시간입니다. 오늘 증권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예, 오 기자, 이번 주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거의 네. 매일 출연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좀 출연을 할 기회가 되게 많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셨던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도 기다리시죠. 박혜린 기자가 지금 휴가 갔죠? 네, 맞습니다. 곧 돌아오실 테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내일 또 금요일이니까 저희 또 하루만 더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종목 이슈 말고 증권가 소식을 들고 와주셨어요. 어떤 주제입니까? 오늘 주제와 관련 있는 기업들을 제가 한번 나열을 해볼 테니까요. 예.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SK, LG 에너지 솔루션. 이 기업들 들으시면 바로 아시겠죠? 예, 뭐 크래프톤, 카뱅 얘기 나올 때 딱 알 것 같았는데 이제 IPO 앞둔 기업들이죠? 네, 맞습니다. 특히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기업이라서 다들 아실 텐데요. 하반기에도 공모주 대여들이 출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모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입김이 훨씬 더 세졌다고 하네요. 기관 뭐 수요 예측도 그렇고 공모주 시장에서는 기관 입김이 더 셀 것 같았는데 동학개미 현상이 아무래도 이 IPO 시장에도 또 영향을 주고 있나 봐요. 네, 물론 기관의 역할이 이 공모 청약에서 특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IPO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고액 투자자 위주의 시장이고 뭐 기관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인식이 많았는데요. 예. 최근에는 이 공모주 시장 판도가 좀 바뀌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늘은 과거와 달리 공모주 시장의 또 다른 큰 손이 된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예, 확실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개인 투자자들 역량이 많이 돋보이고 있는 시장인데 입김이 세진 이유가 뭘까요? 먼저는 개인 투자자의 중요성이 지난해부터 동학개미 운동으로 우리 시장이 많이 체감을 했잖아요. 예. 이 시장이 이 개인 투자자의 위력을 이제는 공모주 시장까지로 뻗친 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요. 먼저는 공모 청약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많아진 영향이 큽니다. 지난해 11월에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요. 균등 배정 방식이 도입됐죠. 예. 일정 물량은 증거금 금액에 상관없이 한 주씩 배정하는 방식이다 보니 이 결정된 공모가에 맞는 증거금만 있으면 그래도 적어도 한 주는 배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예. 이렇게 공모 청약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공모 청약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많아지게 됐고요. 지난 SK IT 테크놀로지의 경우는 증거금이 81조 원까지 몰리기도 했죠. 예. 이렇게 공모주 시장에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의 절대적인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요. 공모주 시장에서 큰 손이 됐고 또 동학개미운동처럼 개인이 모여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가 된 겁니다. 확실히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주변에 또 공모 청약 참여하신 분들 찾는 게 또 어렵지 않은 요즘이잖아요. 여러 방면에서 개인들이 또 크게 힘을 보여주는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어떤 부분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입김이 세졌을까요? 네, 면밀히 좀 살펴보기 위해서요. 오늘 3가지 포인트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기업 측면인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균등 배정 100% 결정한 카카오페이입니다. 예. 이 카카오페이는 아예 일반 청약 물량을 100% 균등 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공모주 일반 청약은 균등 배정과 비례 배정으로 나뉘잖아요. 이때 비례 배정은 고액 투자자들에게 유리하다 보니 다수의 소액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카카오페이에서 사상 처음으로 지금 100% 균등 배정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뭐 국민주를 노리고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어쨌든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유리한 소식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배정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금융당국이 자율성을 좀 부여했던 부분입니다. 예. 일반 청약 중에서 균등 배정을 최소한 50%는 지켜야 한다. 이렇게 규정만 남기고요. 나머지 비율은 알아서 하라. 이런 방식이었는데요. 이렇다 보니 최대한 증거금을 많이 끌어모으려면 최소한 균등 배정을 하는 것이 유리했겠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공모 청약에서 최소한의 비율인 50%로 균등 배정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페이가 말씀하신 대로 국내 최초로 일반 청약에서 균등 배정을 100%로 하겠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확실히 좀 혁신적인 행보들을 많이 이어가는 카카오 그룹주들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결정인 것 같은데 이렇게 결정을 한 배경이 있을까요? 이 비례 배정은 증거금이 많은 투자자에게 공모주를 주는 방식이다 보니 굉장히 좀 투자자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이 역대급 증거금이 몰렸던 SK IT 테크놀로지의 공모 청약 배정 방식을 비교해 보면요. 균등 배정은 당시 공모가인 10만 5천 원에 최소 청약수인 10을 곱하고 청약 증거금률 50%를 곱해서 52만 5천 원에 청약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한 주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비례 배정은 약 1,050에서 1,300만 원으로 한 주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 단순히 계산만 해봐도 약 20배 정도 차이가 나는 수준이죠. 그래서 이제는 공모주 시장에 고액 투자자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카카오페이가 이렇게 결정했다고 합니다. 뭐 기업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을 고려해서 이번 IPO 방식을 결정을 한 것 같은데요. 국민주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기업 측면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 IPO와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증권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 포인트는요. 우리 사주 물량
기관에서 개인으로 돌린 미래에셋 증권입니다. 이 SK IT 테크놀로지 당시 이야기인데요. 대표 주관사였던 미래에셋 증권이 미달이 된 우리사주 청약분을 기관에 배정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지난해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요. 우리사주 청약분이 미달될 시에는 전체 공모 청약 비중의 5% 이내에서 일반 청약으로 배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미래에셋 증권에서 할 수 있다는 말은 해야 한다는 것과 다르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두 기관 물량으로 배정하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 기억이 납니다. 뭐 당시에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들도 꽤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5% 물량이면 그래도 상당한 비중 아닙니까? 네, 우리사주 물량이 개인에게 간다면 개인 물량의 20%나 늘어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요. 큰 비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들은 당연히 반발을 했고요. 국민청원까지 올라갔고 당시에는 3만 8천 명이 넘게 해당 청원글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거세게 반발이 일었고요. SK IT 테크놀로지와 미래에셋 증권은 해당 물량을 다시 일반 청약, 개인에게 배정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 힘이 정말 세진 시장이기 때문에 어설픈 대응으로는 소비자 마음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포인트도 짚어보죠. 마지막은 당국의 측면인데요. 당국 공모가 부담에 정정 요구 늘었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이 공모주 시장이 과열되면서 공모가가 부담스럽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당국이 반영하는 모습인데요. 하반기 IPO 대여라고 기대되는 크래프톤과 SD 바이오센서의 금융감독원이 공모가와 관련해서 정정 요구를 한 겁니다. 공모가 밴드가 나오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 기업들의 희망 공모가가 너무 높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어 왔는데요. 공모가가 높게 측정이 되면 상장 이후에 주가가 심하게 빠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점에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또 공모가가 부담스럽다라는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들이 또 강하게 의견을 좀 어필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 이후에 그래서 공모가가 낮아졌습니까? 네, 실제로 크래프톤은 희망 공모가를 10% 정도 낮췄고요. SD 바이오센서도 상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40% 낮아졌습니다. 지난해부터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가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IPO 시장이 작년부터 주목을 받으면서요. 금감원의 정정 요구가 16.6%로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전년보다 10.7%포인트나 늘어난 수준입니다. 올해 역시도 IPO 시장 호황이 이어지면서 이 정정 요구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포인트들로 좀 짚어서 한번 살펴봤는데 확실히 이번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 있지 않는다. 좀 이권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입지도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움직임은 계속 되겠죠? 네, 한동안은 개인 투자자들의 침합바람이 좀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대선 등의 이슈가 있잖아요. 이제는 개인 투자자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개인 투자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선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좌담회에 참여해서 관련 발언을 했는데요. 국내 증시로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공모주 청약 시에 개인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늘면서 표심에서도 투자자들이 중요해진 셈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의 IPO 시장이 개인 투자자들의 좀 더 친화적이면서도 투자의 대중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이 강해진 개인 투자자들 이번 카카오페이 100% 균등 결정이 나오면서 더 힘을 받을 전망인데요. 기업에서도 이렇게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 많이 나와주길 바라보겠습니다. 증권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생활가전 제품들의 진화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언택트 기술로 접촉을 최소화하는가 하면 살균 기술로 감염병 확산을 막는 제품도 등장했습니다. IT 인사이드 유우성 기자입니다. 정수기 근처에 손을 대자 온수와 냉수, 얼음이 차례로 선택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여러 사람이 정수기를 사용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집단 감염 위험을 줄인 언택트 정수기입니다. 이렇게 센서에 손을 가져다 대면 직접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출수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같은 접촉에 의한 감염병 우려를 원천 차단합니다. 스테디셀러 제품의 경우 연평균 2만 대가 판매되는데 언택트 인기를 감안해 청원아이스는 올해 이 제품의 판매 목표를 10,000대로 잡았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 흐름에 맞춰서 저희가 제품을 개발을 했고요. 이제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언택트에 대한 수요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가 좀 필수품이 되어 있는데 저희 언택트 정수기도 위생과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품으로 인식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생활 가전 업체들은 감염병 확산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줄이는 기능을 넣은 제품들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SK매직은 지난 3월 살균 기능을 강화한 공기청정기를 출시했는데 특별한 마케팅 없이 입소문만으로 올해 목표 판매량의 40%를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공기청정기 시장은 전년 대비해서 타사 대비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SK매직 브랜드 공기청정기 판매량이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나 올클린 공기청정기 바이러스핏 자체에도 목표 대비 4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렌탈 가전 강자 코웨이는 아예 대면 접촉을 최소화시킨 제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필터나 유로를 자주 갈아줘야 하는 정수기 특성상 전문가의 손을 거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했는데 분해와 조립이 쉽도록 제품 구조를 변경해 자가 관리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과 위생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생활가전 업체들은 이러한 트렌드 변화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일정입니다. 내일 중국이 전국 통합 세계 최대 규모의 탄소 배출권 거래소를 출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지역별로 탄소 거래소를 운영해 왔는데 이번 전국 통합 거래소가 출범하면서 중국 전체의 탄소 배출권 거래가 한 곳으로 통합이 됩니다. 이 탄소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들은 제한 범위 내에서 탄소를 배출할 수 있고 부족하면 시장에서 배출권을 더 사거나 남는다면 이를 다른 기업들에게 팔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에 따라서 중국의 글로벌 탄소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배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앞서 중국 정부가 오는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이번 거래소 출범으로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게 중국 탄소 거래 시장이 2030년이 되기도 전에 2조 위안, 하나로 35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나올 발표 살펴보시죠. 자, 그리고 내일 종목별로 살펴보실 이슈가 있습니다. 청약 증거금 32조 원이 모였던 SD 바이오센서가 코스피 시장에 신규 상장합니다. 앞서 SD 바이오센서 일반 공유 청약에서 경쟁률 274대 1을 기록하면서 뜨거운 인기를 보여줬었죠. 드디어 내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는데요. 공모가는 52,0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시초가는 내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사이에 이 공모가의 90%에서 200% 범위에서 호가를 접수해서 매도와 매수 호가가 합치되는 가격으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시초가 얼마에 형성될지 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일정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플러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